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법 공부 재밌게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학교에서 아마 오프라인에서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한 동화를 읽고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네 가지 인물들의 법 의식 그리고 도덕성의 점수도 한번 줘보고 그 이유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추가적인 개념으로 계약이란 거 알아봤었죠. 권유와 승낙에 의해서 말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계약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샤일록이 지켰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제 교과서 210페이지 재판을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아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프린트 제일 앞장에다가 다시 넣어놨으니까요. 여섯 번째 시간 프린트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법 들어가기 전에 요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2절 107조에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개념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진의, 진심, 진짜 의도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란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렵죠. 자, 이거 개요, 사건 개요, 요 읽기 자료, 요걸 바탕을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개요를 보면 가정주부인 최알뜰 씨가 과일 가게를 경영하는 남상인이라는 사람한테 수박 한 통을 2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상인이 그랬겠죠. 이 맛보기용 수박 한번 드셔보세요. 요게 선생님, 고객님이 사가신 것보다 맛이 없으면 제가 다 환불해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이 말을 믿고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요. 수박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원고 최알뜰 주부는 실제 그 피고 과일 가게에 와서 먹다 남은 수박을 들고 와서, 자, 당신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맛보기용 수박보다 맛없으면 환불해 준다 했으니까 이거 맛이 없어요. 환불해 주세요. 라고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상인은 환불해 주겠다고 했던 얘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다.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므로 이거는 뭐 원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환불해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맛보기용 수박의 맛이 차이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판장이라면 이 2만 원을 돌려주도록 해야 될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지 잠시 멈추고 한번 거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돌려줘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써보세요. 잠깐 멈추고 써보세요. 자, 다 썼죠?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이거 계약이지 않냐?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이걸 샀다라고 계약을 한 거고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 상황, 뭐야, 법률 조항을 잘 읽어봐라. 그건 입버릇을 하는 말이고, 진심 아닌 거 알았지 않았냐?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경우에 여러분들 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이제 여러분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냐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기 말 그대로 이 내뱉은 사람이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도 그 듣는 사람이 그걸 믿었다면 그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하고 인사할 거예요. 그죠? 인사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 밥 한번 먹자 라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너 오늘 왜 밥 사준다고 하더니 왜 안 사줘?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듣는 사람이 쟤 그냥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판, 뭐 민사 사건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 원고와 피고 간의 싸움인데, 자, 이런 걸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 211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1페이지 교과서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추고 1분 줄 테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죠? 자, 여기 211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재판의 의미, 그리고 재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판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입니다. 자, 그러면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재판은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제대로 됐는지를 판결해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뭘 해요? 입법부. 법을 세우는 사람. 법을 제정, 만들고요. 행정부에서는 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 또는 적용하고요. 아니, 적용하죠. 법을 집행하고요. 사법부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진 법이 적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판결해보고 따져보고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판결해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기관이 우리 국가기관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재판이 뭐냐? 법원이 법을 공정하게 뭐 했는지, 법을 공정하게 적용을 했는지, 그죠? 법원이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옳게 적용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법원이 되겠죠. 재판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재판을 왜 하는 거냐? 이 재판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가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분쟁이라고 하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의 그 궁극적 이념,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은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재판의 종류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디에 적용되는가, 누구와 누구 간의 분쟁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자, 민사재판, 민사, 그렇죠. 개인 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되겠죠. 그래서 형사재판, 그렇죠. 형사재판, 그래요. 범죄의 유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 형벌, 이 사람이 형량, 뭐 징역, 금고, 뭐 이런 거죠. 형벌의 정도, 어느 정도를 형벌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재판. 그 다음에 가사재판, 집, 그죠?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뭐 예를 들면 뭐 상속이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가사재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판.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뭐 누구 집을 뺏거나 땅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잘못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해주는 재판이 되겠죠. 다음 선거재판. 선거와 당선의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당선인 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선거와 당선의 무효를 판단하는 재판이 선거재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년보호재판. 이거 좀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죠. 자, 소년의 범죄나 비행은 어른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소년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고 또 계도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년의 범죄나 비행은 별도로 어른과 분리하여 다룹니다. 소년보호재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의 주인공이죠. 이제 재판을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용어가 약간 달라요. 자, 먼저 원고와 피고라는 말 있죠. 원고, 피고를 묶어서 보면 민사재판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원고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당한 사람,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사람을 우리가 검사라고 하고요. 원고 아닙니다. 원고는 민사재판이에요. 그리고 피고 아니죠.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죄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범죄의 범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혐의가 있어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다음 변호사, 변호인 뭐 비슷한 얘기인데 변호인이라는 얘기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변호사라는 거는 이제 뭐 일종의 직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민사재판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변호사라 그래요. 그래서 형사재판 용어가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 그죠? 변호인이란 영화도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다음 법관,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 우리가 보통 재판장, 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우리 대표적인 거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민사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냐?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고가 소장, 이거 소송해달라고 문서를 써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피고가 나 이렇게 소송 당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고소했는데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송 당사자들을 법원에서 불러요. 소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하고요. 이 증거를 가지고 원고와 피고의 서로 변론.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나 할 얘기 있어요. 내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또 변론을 하겠죠. 변론이 다 끝나면 법관이 판결하는 게 민사재판이고요. 형사재판은 고소나 고발을 통해 시작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고소와 고발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요. 고소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 이 당사자가 소송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고소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맞지 않았지만 옆 사람이 보고 대신 신고해주는 거, 이게 고발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보통 소비자 고발 이런 얘기 많이 봤죠. TV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이 직접 당한 건 아닌데 옆에 사람 당한 걸 보고 대신 신고해주는 거, 이거 고발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시작이 되면 먼저 피의자를 수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의심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수사합니다. 피의자. 이 용어 정리 잠시 후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수사를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은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국가 법의 법률 대리인인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 그래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먼저 검사 측에서 신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신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두 차이점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검사 측이 신문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신문을 하면 피고인 쪽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이걸 다 듣고 나면 이제 법관이 판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용어 하나 정리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이제 이 사람이 보통 유죄가 될 때까지 이제 과정이에요. 먼저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돼요. 그럼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를 할 때 덮어놓고 그냥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자체적으로 먼저 내사라는 걸 거쳐요. 내사. 그러니까 경찰서 안에서 이제 증거 쭉 모아보고 이거 수사할 만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합시다. 하기 전에 이제 내사라는 걸 거치는데 요때 과정에서 그 범죄 의심이 되는 사람을 내사자라 그래요. 내사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요. 이제 경찰들이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면서 의심되는 사람, 우리가 용의자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 다 불러놓는데 그 의심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피의자라 그래요. 피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왔어요. 잡아왔으면 이 사람이 바로 범죄인이냐 그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이때 검사가 이 사람 형사재판 들어가야 됩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 우리가 공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금 봤잖아요. 범죄인? 아니죠.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자, 피고인.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 땅땅땅 때려질 때까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판이 최종적으로 판결할 때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한다.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이 있었죠. 추정은 반대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지 뒤집어진다 했어요. 무죄로 놓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 재판을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이렇게 수갑 채워놓고 죄수복 입혀놓고 이렇게 재판을 하면 이 사람이 쫄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반론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재판을 하는 거고 이 판결의 결과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다면 이제 교도소로 가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교도소에 수감된 그 사람을 수형자라고 해요. 이제 형량을 부여받은 사람, 수형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214페이지, 215페이지예요. 일단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재판을 하는 사람들,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압력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뭐라고 하냐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 있죠. 그래서 재판을 독립해야 된다. 즉 재판관이 누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양심,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위에 더 높은 판사가 이렇게 판결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법원의 독립. 법원이 뭐 대통령이 있는 입법부나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나 국회의원이 있는 입법부 뭐 이런 데서 막 압력을 받지 않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독립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법관이 신분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공개재판주의가 뭐냐면 재판의 과정과 재판의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이 사람이 유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왔는지를 일반인들은 몰라. 그러면 이 재판이 도대체 뭐 폭력을 겁을 줘가지고 진행이 된 건지 억지로 자백을 받아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미리 신청만 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공개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유죄가 나왔는지 그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청소년 재판 같은 경우 뭐 일부 이게 결과는 공개하는데 그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그 보호를 위해서. 다음 이제 증거재판주의.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되는 거지 막 의심만 가지고 심증만 가지고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이제 심급제도라는 게 있어요. 심급제도.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급제도라는 게 뭐냐면 심판에도 급이 있다는 건데요. 왜 급을 나눠놓냐면 재판을 여러 번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재판관도 사람인데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항상 언제나 100% 옳은 판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판이 잘못된 경우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급을 나눠서 3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 목적은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3번이나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이 있죠. 낮은 급에서 중간급, 높은 급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상소라고 해요. 상소 위로. 그 재판 당사자가 하급 법원, 낮은 급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다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용어가 약간 다릅니다.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자, 이게 뭐냐면 자 1심, 2심, 3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마지막 급에 있는 거는 항상 언제나 뭐냐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 심판의 끝입니다. 보통 2심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뭐 고등법원 또는 지방에서 하는 지방법원이긴 한데요. 지방법원에서도 재판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 3명이 모여서 하는 합의부라는 게 있어요. 합의부. 3명이 하는 거. 이렇게 되면 2심이 가기도 합니다. 1심은 보통 지방법원 한 명이 하는 거. 단독부. 이렇게 가기도 해요. 이거 한 명. 근데 이거 잘 알아둬야 될 게 약간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갑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1심이 단독부, 지방법원에서 하는 단독부였어요. 그럼 2심은 어디에서 신청해요? 여기? 아니요. 2심은 합의부 3명 있는 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 아니에요. 마지막은 언제나 대법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1심이 재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재판이에요. 뭐 뭐 형사재판인데 뭐 살인사건이에요. 좀 무거운 것 같은 경우는 한 명한테 맡길 수 없겠죠. 3명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심이 여기라면 1심, 2심, 3심 이렇게 가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1심, 2심, 3심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1심에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될 용어가 이제 판결이라는 용어랑 결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잘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나? 자, 이거 지울게요.
다시 판결이라는 게 있고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판결은 뭐냐면 자, 이 사람 뭐 유죄, 무죄, 원고 승, 뭐 피고 승 최종적으로 땅땅땅 치는 걸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자, 1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으로 요청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항소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2심에서도 또 졌어. 그래서 또 불복하고 3심 올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땅땅땅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재판하다 보면 재판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되게 여러 번 하잖아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나 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아니면 뭐 잠깐 재판을 쉬어갈 필요가 있어. 이랬을 때 중간중간에 재판하는 당사자들이 뭔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뭐 증인 채택해주세요. 요청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재판관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재 판결을 위해서. 이제 이 결정 자체가 되게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안 받아준다. 재판관이 그런 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항고라고 하고요. 이 항고에 대해서 또 안 받았어요. 그러면 대법원에다가 다시 항고하는 거 이런 거를 재항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판결과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만 좀 봐줘도 괜찮아요.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급을 나눠놔서 해서 심급 제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위로 소송을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무슨 용어로 쓰냐면 이런 걸 상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 용어가 많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1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상원 및 교실 문을 열어 10분간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생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잘 지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법 단원 대략적인 이제 이론이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좀 재미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해결해보는 그런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